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주제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고흐와 포켓몬의 만남.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반 고흐 박물관이요. 네. 개관 50주년 기념으로 포켓몬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개최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흐와 포켓몬의 만남이라고만 하면 뭐 그리 특별하게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 특별해 보이는데. 고흐하고 포켓몬이 어떻게 만나요? 네, 기업들이요. 사실 반고흐의 작품 이미지를 가져다가 쓰는 일은 사실 자주 있어 왔어요. 뭐 반고흐 프린트 액자도 정말 많았고요. 예. 혹은 뭐 휴대폰 케이스라던가 이런저런, 그러니까 고흐의 작품 이미지를 많이 가져다가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흐의 작품은요, 사후 70년이 지나서 저작권 프리가 돼서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유독 그런 명화 이미지를 기업들이 차용하는 사례들은 많았는데, 이번에 협업이 특별한 이유는요, 바로 기업이 고흐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활용한 사례가 아니라 반고흐 뮤지엄에서 포켓몬의 캐릭터를 가져다가 활용을 해서 이제 협업한 다음에 새로운 그림들을 제작을 했고, 그리고 전통적 권위가 높은 그런 뮤지엄 안에서 그 포켓몬이 그려진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반고흐 박물관에서 바라볼 때는 네. 자기들은 저작권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포켓몬 제작회사에서 볼 땐 자기들은 저작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으로 보면 포켓몬 쪽이 더 이익이 많지 않을까? 제가 너무 이해타산이 빠른 건가요? 그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왜 반고흐 미술관 안에서 네. 포켓몬 그림을 전시하는 거예요? 네, 이번 협업이요. 반고흐 미술관의 컬렉션 중에서 가장 유명한 6작품을 꼽아서요. 예. 그 주인공을 포켓몬 캐릭터로 바꿔서 그림을 재제작을 했거든요. 네. 이를테면 고흐가 1887년에 그렸던 회색 펠트 모자를 쓴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네, 회색 모자 쓰고 있는 예, 유명한 수염이 자화상인데, 이렇게 있고. 네, 같은 그림체로 대신에 고흐 얼굴 대신에 피카츄 얼굴로 바꿔서 피카츄가 회색 모자를 쓰고 있는 자화상으로 바꿨고, 예. 고흐의 방을 그린 아르레 침실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도요. 예.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잠만보라는 캐릭터와 의자에 앉아서 감자를 먹는 먹고자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 이외에도 탁자 위에는 포켓몬 그 볼이 놓여져 있고요. 예. 창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 등 디테일을 찾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제작한 그림 6점을 반고흐 뮤지엄 구간 건물인 그 리트펠트 건물 1층에서 특별 섹션을 만들어서 전시 중입니다. 근데 이 작품 사실 10호 정도로 좀 작아요. 그리고 6점이라서 이 전시 섹션도요. 이렇게 작은 작품 6점을 이렇게 늘어나봤자 기껏해야 뭐 한 10m 정도 섹션 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그림은요, 뭐 사실 대가가 그린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봐도 좀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해서 작품 감상만을 위해서 방문할 필요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오픈 첫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포켓몬을 좋아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가요? 저는 그렇기도 해요. 그거 대신 잡아주는 건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많이 아이가 어리면은 익숙하시겠네요. 그거 네. 잡으러 다니느라고 하루 종일 계속 휴대폰 켜놓고 이렇게 잡아서. 아이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많이 네, 많이 잡으러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누린 거예요? 네, 비슷합니다. 그 미술관에서 전시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벤트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피카츄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벤트도 있고요. 고흐 예술관에 큰 영향을 미친 그 일본의 예술과 그런 그 일본 문화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이 되었어요. 반고흐 미술관의 에밀리 관장이요. 이번 협업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과 삶의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젊은 세대에게 이제 고흐를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협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반고흐 미술관이요. 이런 좀 살짝 엉뚱발랄한 그런 협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네. 과거에는 레고와 손을 잡고
뭐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고흐나 아니면 예술가의 방을 레고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네덜란드 작가가 만든 토끼 캐릭터의 미피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예, 알아요. 아이들 책으로 책 맞아요. 캐릭터로 많이 나와 그거는 있어요. 이제 그 반고흐 뮤지엄이 있는 같은 나라 작가거든요. 예. 그 작가의 이제 미피 반고흐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첫날 인파가 많이 몰린 가장 큰 이유는요. 예. 포켓몬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랑은 살짝 무관하지만 그 이외에 이제 또 다른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많은 반고흐와 콜라보된 피카츄 카드, 포켓몬 카드를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굿즈는 첫날 완판이 되었고요. 저 애청자 신영환님께서요. 카드값 엄청 비싸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 사이에 찾아보셨나 봐요. 그렇게 말이에요. 네, 제가 그 정가는 얼마였고 지금 얼마였는지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예. 네. 이게 지금 그만큼 포켓몬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수집광들. 네, 맞아요. 수집광들. 예. 이 반고흐 미술관에서요. 회색 펠트 모자를 쓰고 있는 피카츄 작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고흐의 특유의 붓터치로 표현한 그림이 인쇄된 이 포켓몬 카드를 판매를 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49.99달러, 그러니까 한 50불 정도 로 판매를 비싸네요.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정가였고 그게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한 6만 원 정도니까 누구라도 돈을 내고 지불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래도.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은가요? 포켓몬 카드를 6만 원 주고 사라 그러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카드 대비 비싸기는 하지만 예. 6만 원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누군가 열심히 모으면 그래도 살 수 있는 금액 정도라는 거죠. 근데요. 이게 첫날 완판된 다음에 네. 바로 250달러 정도의 금액으로 재판매 매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게다가 이렇게 반고흐 피카츄 프로모 카드가 인기가 높은 이유는요. 과거에 뭉크 피카츄 프로모 카드라는 걸 또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의 거래 가격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네. 과거에 이제 2018년도에 만들었던 노르웨이 화가인 뭉크의 대표작 절규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피카츄가 절규하고 있는 모양으로 예. 그렇게 카드를 만들었는데 일명 뭉크츄라고 했던 네. 그 카드는요. 현재 350만 원이 넘는 금액까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와. 네, 그러니까 워낙 이런 희귀한 포켓몬 카드를 모으는 매니아들이 많다 보니 6만 원, 그러니까 뭐 한 50불 정도면 그래도 가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냥 하루 투자해가지고 네, 사게 되면 오를 게 뻔하다고 몇 배 생각이 오르면은 드니까요. 그냥 뭐 직장 연차내도 된다. 그런 생각도 할 법한데요. 그러게요. 잘하면 뭐 거의 급여 수준으로 월급 그러게요. 수준으로 이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첫날 많은 인파가 몰리고 완판이 된 건데요. 네. 그런데 뮤지엄 측이요. 이제 10월 중순쯤에 다시 한번 그 아이템을 재입고할 예정이었거든요. 네. 9월 달에 이게 팔리고 나서 네. 근데 관람객들이 모여서 거의 몸싸움에 가까운 상황이 펼쳐지면서 미술관 측은 뮤지엄 샵에서는 더 이상 고흐 피카츄 카드를 판매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값이 더 오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영원히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더 희귀한 카드가 될 텐데요. 예. 미술관 측은 아마도 일부 네덜란드 상점이나 다른 온라인 샵에서 이 카드를 계속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요. 예. 어쨌든 미술관 안에서는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포켓몬과의 그 협업을 통해서 고흐 피카츄 카드를 만든 것은 혹은 이 전시를 만든 것은 젊은 세대가 고흐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한 것인데 뮤지엄 샵으로 몰려들었던 어른들의 행동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줄 정도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켓몬 컴퍼니와 반고흐 뮤지엄이 함께 제작한 이 프로모션 영상이 있거든요. 예. 유튜브 상에서 550만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반고흐 뮤지엄의 인스타그램은 평균 좋아요 수가 15,000개 정도인데 이 피카츄 포스팅은 29만 개의 좋아요를 넘었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왜 고흐가 이런 협업을 했을까? 네. 뭐 포켓몬의 쪽에 뭐 유리한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고흐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별이 빛나는 밤은 뉴욕 현대미술관에 걸려 있고요. 예. 그 외에 유명한 다른 여타 자화상들도 오르세 뮤지엄 같은 곳에 걸려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반고흐 미술관은 이름은 반고흐 미술관이지만 정작 유명 미술관들에 비해서 다소 덜 유명한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들이 과거의 딜러를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옥션을 통해서 유명 뮤지엄들로 이제 그러니까 흘러 들어갔기
있다 보니까 정작 반고흐 뮤지엄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협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발길을 좀 끄는 것 이렇게 시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청취자 안위숙님께서요. 네. 아이고 한국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한국에서 했으면 피카츄 좋아하는 초등학생 저희 손주들이 구해달라고 난리 났겠네요. 아이고, 네. 예전에 포켓몬 빵도 구해달라고 해서 60 넘은 나이에 줄 서러 다녔답니다. 아, 고생 많으셨겠어요. 정말. 한국에 출시를 안 해가지고 그나마 네.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뭐 그러네요. 사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니까요. 아직 그 손주분들은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네. 근데 겁니다. 고흐가 일본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인상파 화가들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자포니즘이라고 해서요. 19세기 중후반에 유럽에서 그러니까 일본풍의 사조를 이제 좀 이렇게 인상파 화가들 위주로 이렇게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을 뜻하거든요. 네네. 특히 일본의 에도 시대에 당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풍경, 풍물 이런 거를 목판화로 표현한 그림을 우키요에라고 하거든요. 그게 목판화에서 파도가 이렇게 푸른색으로 이렇게 있는 큰 게 있는 네, 거. 맞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잖아요. 가장 그 파도가 가장 유명한데요. 그 네. 이외에도 뭐 기모노를 입고 있는 뭐 기생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들의 풍습을 그린 그 시대의 목판화들을 다시 말해서 풍속화를 다 그 우키요에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유럽까지 흘러 들어갔냐면요. 일본 도자기가 유럽에 수출될 때 이런 우키요에가 포장지로 많이 쓰였다고 하거든요. 정말 참 희한해요. 네. 일본 임진왜란 때 우리 도군 끌고 가가지고 네. 도자기 만들어서 네. 그거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유럽으로 수출했잖아요. 아, 그게 그때 그렇게 일본 수출이 된 건가요? 목판화가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때문 아닌가? 그러게요. 우리가 영향을 미친 우리 거 아닌가 덕분인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네. 특히나 1867년에는요.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었는데 여기에서 그 도자기가 더 많이 수출이 되면서 그 반응이 점점 더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파 화가들, 고흐를 비롯해서 고갱이나 모네 등 많은 화가들이 우키요에를 따라 그려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화풍에 일본풍의 그림 요소를 적용을 했는데요. 네. 고흐 그림 중에는 에도 대교의 소나기라고 하는 그 일본의 우키요에를 그린 그 작가의 그림을 따라 그린 모사 작품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은요. 자세히 보면은 벽 뒤쪽에 그림이 걸려 있는데 일본의 그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그려져 있는 우키요에가 벽면에 걸려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고흐가 일본 그림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는요. 이제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르레 정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보낸 그 1888년의 편지에서는 나는 마치 일본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아르레에서의 만족스러운 상황을 일본 생활에 좀 비유해서 쓴 적도 있고요. 같은 해 9월에는 일본 미술은 우리를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일본 미술에 대한 그의 그 선호도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고흐가 일본 판화를 처음 접한 게 이제 1885년이었는데요. 이후에 일본 목판화에 매료되어서 수백 점을 사모았다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뭐 일종의 일본 덕후인 셈이죠. 그러니까 일본 컬렉터들은 또 네. 인상파가 작품들을 또 열성적으로 사모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서로 사모았던 서로요. 거 아닌가 네. 싶은데요. 근데 뭐 일본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건 알겠는데, 근데 다른 건 뭐 일본에 같이 이제 뭔가 캐릭터나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네. 하필이면 왜 포켓몬이에요? 그러게요. 사실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뭐 굳이 일본 문화에 대해서 협업을 한다면 일본에 있는 뮤지엄과 함께 우키요의 전시를 반고 뮤지엄에서 여는 게 사실은 뭐 고흐의 일본에 대한 뭐 영향을 조금 그렇죠. 더 잘 엿볼 수 있는 것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 문화의 영향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포켓몬 컴퍼니와 협업을 했다기보다는 포켓몬 컴퍼니와 협업을 하게 됐고 마침 이제 일본과의 연관성을 이제 뒤늦게 좀 부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포켓몬 컴퍼니가 캐릭터를 활용한 그 IP 사업을 정말 잘 하는데요. IP, 그러니까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라 그래서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사업들을 이야기를 하죠. 과거의 IP 비즈니스는 뭐 연예인이나 가수 혹은 게임이나 뭐 만화 캐릭터들을
그냥 활용한 굿즈 생산 정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예. 요즘에는 점점 더 그 스토리와 컨텐츠가 담긴 거대한 세계관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IP 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 포켓몬 컴퍼니인데요. 이 포켓몬이라는 캐릭터가 27년이나 된 장수 캐릭터라고 하네요. 그리고 포켓몬이라는 이 단일 IP로도 21년도 한 해에만 매출이 약 2조 원에 달했고요. 영업이익은 5,700억 원 정도로 이 포켓몬이 지식재산 가치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포켓몬 이야기를 좀 더 들려보자면요. 이게 1996년에 닌텐도에서 판매한 게임보이라는 그 휴대용 게임기에 들어가는 게임팩으로 처음 등장을 했다고 해요. 네. 기억을 하실지 혹은 뭐 추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게임보이라는 그 오락기는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알고 있어요. 게임팩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포켓몬을. 근데 그 당시에 처음 나왔다가 97년에는 바로 포켓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확산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2년이 지난 1999년에는요. 이 애니메이션을 미국에도 방영하고 한국에도 방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만화를 볼 나이는 아니라서 제가 만화를 보진 않았지만 한동안 포켓몬 만화가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은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셨군요.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예, 그 시기를 다 거쳤어요, 저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딱 그 당시에 이런 게 한국에 유입됐구나라는 걸 정확히 잘 아시겠네요, 저보다. 네. 시작은 게임이었고 대중화가 애니메이션이었다면 이후에 히트를 친 것이 바로 카드 게임인데요. 이것이 아직도 매니아 컬렉터들이 많은 그리고 이번에 그 이슈가 된 포켓몬 카드입니다. 포켓몬 카드는요. 랜덤한 확률로 나오는 카드를 수집해서요. 상대방과 1대1 게임을 벌이는 일종의 트레이딩 카드 게임 TCG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TCG 중에서 3대 게임이 바로 포켓몬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는요. 미국 헤리티지 경매에서 99년도에 나온 희귀 리자몽 포켓몬 카드가 무려 4억 1,500만 원에 낙찰되었기도 했다고 하고요. 근데 포켓몬 카드는 이제 실제로 수집하는 매니아층 말고는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뉴스를 보면서 무슨 그런 카드를 4억씩이나 주고 사지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모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나 두 개씩 사모으다 보면은 막 한 상자가 되기도 그렇다고 하는데 하더라고요. 버리지 말 걸. 네. 버리셨어요? 어머나. 보통은 버리죠. 성장하면서. 그러시구나. 그런 후회들 많이 하죠. 지나고 나면. 근데 이거를 27년간 과거에 어린 시절부터 모아온 성인들이 돈이 많아지면은 이제 이런 경매에 참여를 하나 봐요. 네, 맞아요. 버리지 않고 모아온 사람들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어오고 이제 포켓몬의 IP 저작권 가치가 더 크게 증가했던 것은요. 이 포켓몬 카드 이후에 바로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포켓몬고라고 하는 위치 기반의 모바일 게임입니다. 한동안 휴대폰을 켜고 현실 세계에서 포켓몬 캐릭터를 잡으러 다녔던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네. 진행자님도 역시나 같이 함께 잡으러 다니셨던 그 이제 경험이 있으시던데 이 당시에 애니메이션이나 뭐 기존의 과거의 그런 게임팩 같은 걸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포켓몬이 크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요. 빵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개의 빵을 산 뒤에 스티커만 취하고 빵은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혹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원하는 스티커를 웃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생각을 해보면요. 포켓몬 카드나 이런 스티커가 이제 랜덤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냥 돈으로 살 수 있게 했다면 이렇게나 화제가 되고 인기를 끌지는 못했었을 것 같아요. 랜덤 상품을 사는 그런 게임적인 요소 속에서 단조로운 현실에서 줄 수 있는 소소한 재미 혹은 희소 가치의 그런 만족감을 주었던 것 같은데요. 반고우 뮤지엄의 포켓몬 카드는 포켓몬 캐릭터의 27년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카드를 수집해온 그런 수집가들의 열망을 제대로 자극한 것 같습니다. 한창 포켓몬고 그 포켓몬 게임 유행할 때요. 네. 사람들 길거리 가는 사람들이 휴대폰 들여다보고 휴대폰 화면을 위로 이렇게 다 올렸어요. 그럼 제스처만 봐도 저 사람 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으셨겠군요. 갑자기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네. 근데 포켓몬 컴퍼니에서
뭉크나 고흐 말고 다른 현대 작가들하고 협업한 적은 없어요? 네, 있습니다. 2020년에는 포켓몬 그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아티스트들과 함께 게임이나 예술 혹은 애니메이션 그런 뭐 번외편을 만들거나 네.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중에 한 명이 현대미술가인 다니엘 아샴이라는 작가였습니다. 포켓몬 조각상을 총 500개의 에디션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것의 반응이 좋자 22년도에 다시 꼬북이라는 캐릭터를 다니엘 아샴의 방식으로 제작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20년도에는 가장 대표적인 피카츄를 제작을 했었고 네네. 22년도에 꼬북이를 제작한 이유는 다니엘 아샴이 꼬북이를 가장 좋아했다고 하네요. 이 다니엘 아샴은 어떤 바이올 베이스를 갖고 있냐면요. 80년생으로 굉장히 젊은 작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43살 정도에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포켓몬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작가인데요.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본다는 컨셉으로 작품 활동을 해요. 어떤 작품을 하냐면 지금 세대에서 유행하는 아이템들을요. 먼 미래에 발굴했을 법한 느낌이 들도록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유물을 발견했을 때 보면 막 부식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아샴은 나이키 운동화나 포르쉐 자동차처럼 우리가 지금 핫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트렌디한 제품 있잖아요. 네. 그거를 굉장히 부식된 듯이 표현하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이 꼬북이 역시요. 꼬북이 오브제 역시 수백 년 뒤에 뭐 수천 년 뒤에 발굴된 것처럼 막 마치 이제 부식된 듯한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총 500개의 에디션으로 제작해서 각각 에디션 번호와 진품 여부를 보증하는 홀로그램 레이블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사람들은 단순한 굿즈가 아니라 예술 작품을 소장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사들였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우리나라 사례는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술가들하고 협업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기업이 예술가와 협업하는 사례들은 워낙 많고 예술가가 본인 작품으로 IP 사업으로 뭐 굿즈를 내거나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도 자주 눈에 띄는데요. 네. 기업의 캐릭터를 활용한 IP 사업에 예술가와 함께 콜라보하는 사례는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찾아보기는 혹은 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다니엘 아샴과 같은 예술가와의 협업은 아니기는 한데 생각해보면 반고 뮤지엄과의 협업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2017년에 카카오 프렌즈의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으로 대림 뮤지엄에서 전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뭐 최후의 만찬에 12제자의 얼굴을 캐릭터로 바꿔놓는다거나 역시 이제 고흐의 귀를 자른 자화상이나 혹은 진주귀고리를 한 소녀의 얼굴에 그런 캐릭터로 바꿔둔 이렇게 작품을 전시한 적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이미 저작권이 이제 프리가 된 명화를 차용해서 그 회사에서 만든 명화를 활용한 작품이었지 예술가와의 협업은 좀 아니기는 했어요. 우리가 좀 닮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캐릭터들도 요즘에 많이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예술적인 협업 사례들을 우리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특히 네.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지는 그런 뭐 아기상어 캐릭터도 있으니까 맞아요.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 업체들 지금 노사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극적으로 합의해서 내일 버스 정상 운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겨울 산책입니다. 월든 호수에서 지내는 동안 소로는 콩을 재배하는 농부로서 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콩을 재배하면서 가축이나 농기계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몸이라는 유일한 노동력에 기대어 자연농법을 실천합니다. 자연농법이란 경운기를 쓰지 않고 비료나 농약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느라 진이 빠질 때도 많았지만 그렇게 소로는 콩을 길러내다가 팔아서 쌀로 바꿔 먹기도 하고 때로는 쇠비름에 소금을 묻혀 먹기도 하고 월귤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 어떤 자극적인 음식도 탐하지 않게 됩니다. 거름 없이 오직 곡괭이만으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소로는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들 혀를 끌끌 차며 이것은 올바른 농사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지만 소로는 그렇게 자연농법을 실천함으로써 질 좋은 콩을 생산해냈습니다. 술도 커피도 설탕도 효모도 후추도 없는 삶이었지만 소로는 아름다움과 글쓰기의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월든호수의 삶을 진정으로 즐깁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과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삶, 노동을 적게 하기에 결국 내 꿈에 최대한 가깝게 살 수 있는 삶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노동을 하되 노동에 찌들지 않는 인간, 힘찬 노동을 마치고 나서도 남아도는 힘으로 비평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이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아침에는 사냥을 하고 오후에는 낚시를 하고 저녁에는 솥대를 몰고 저녁 식사 후에는 비평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